네. 오늘은 계속해서 280페이지 71번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통한 식물의 체온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람이 불면 여본의 상승이 촉진된다라고 돼. 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의 온도를 말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증산작용이 촉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산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에 체온이 조절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본 상승이 촉진된다가 아니라 여본 상승이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은 물을 흡수하여 대부분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방울 상태로 배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미스트 상태로 배출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분의 기공을 배출할 시에 많은 열이 탈취되기 때문에 여본과 체온의 상승이 억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결국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면서 식물체가 체온을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습도가 포화가 되면 여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화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기온을 통해서 수분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72번에 기지현상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지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쓰는데, 기지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예요? 연작에 의해서 기지현상이 발생되죠. 연작. 그죠? 그래서 이 연작 장애로 기지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연작 장애 대책은 결국 윤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돌려짓기. 그래서 이 윤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지현상이 특별히 심한 작물들이 있었어요. 기지현상이 특별히 심한 작물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인삼 같은 경우였죠. 인삼이라든가 아마라든가 수박, 이런 것들이 좀 심했었죠. 그래서 인삼은 무려 재배 지역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인삼이나 아마, 수박, 이런 것들이 아주 기지현상이 심한 그런 작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지현상이 크게 우려되는 작물로 뭐가 나왔습니까? 수박이 나와 있죠. 수박. 그 다음에 13번에 호짝기란 말 나왔는데, 호짝기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단작이라고 쓰면 되겠죠. 단작. 그래서 단작이란 말은 작물을 하나만 심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가 있다면 여기다가 벼 하나만 심는다, 이런 경우가 단작이죠. 그런데 만약에 벼를 심고 보리를 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이제 단작의 상대 개념으로 뭐 작부 체계가 이렇게 담리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심고 하나만 심는 경우를 단작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작을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헛짓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단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량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작물을 같이 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겠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다가 벼만 심었을 때보다도 벼하고 보리를 심은다면 당연히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력 회복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력 회복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삼포식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삼포식 농업은 이 땅을 세 칸으로 나눠 가지고 두 군데 작물을 재배하고 한 군데는 작물을 씌워주는 휴경 재배하는 이런 상태를 삼포식 농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포식 농업에서 휴경지에다가 콩과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지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꿨는데, 이거를 계량 삼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또 보리라든가 귀리에다가 순무라든가 그다음에 클로바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심는 재배 방식을 우리는 노포구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지력 수탈 작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지력 증진 작물로 이렇게 섞어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지력 회복에 더 유리한 그런 상태를 삼포식 농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시면
경지 이용률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 면적에 대해서 작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느냐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경지 이용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작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란 문제가 75번에 나왔는데, 연작장애가 심한 작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인삼이라든가 아마 수박 이런 것들이 연작장애가 아주 심한 작물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구마가 지금 연작장애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마나 수박, 인삼 외에도 땅콩 같은 경우도 연작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땅콩은 어떤 토양에 적합하냐면 사질 토양에 아주 적합하죠. 사질 토양. 그래서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를 가려면 한 4km 정도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근데 강을 하나, 조그마한 강을 건너 다녔어요. 근데 그 강변에가 땅콩을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콩 차례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먹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기분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하다가 비가 오면 어느 동네 사는 아이들 일어나라고 하고 집에를 보내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다리가 없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다녔는데, 비가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갔다가 일찍 오기도 하고, 또 학교 가기 싫으면 이제 그 강변에서 놀고 그랬겠잖아요. 공부를 별로 못했겠죠 그때. 그 시절에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러고 76번 문제 보시면 이어짓기 피해가 또 나왔는데, 이어짓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어짓기라는 말을 연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연작, 이어짓기를. 그러죠? 이걸 윤작은 뭐라고 해요? 돌려짓기라고 하죠. 돌려짓기. 그래서 이 연작 피해로 나타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다? 기지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지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작물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음 중 이어짓기에 의한 연작장애 피해가 다른 작물보다 큰 것이 뭐냐라고 해서 인삼, 수박, 아마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7번입니다. 77번 똑같은 문제예요. 연작을 하면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기지 현상이라고 하자. 이때 이 기지의 원인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의 토양에다가 한 가지 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하게 되면은 그 토양 내에 들어있는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양 비료분이 소모라든가 또 물리성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 잡초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토양 선충의 피해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연작을 하면 안 좋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78번도 같은 문제잖아요. 기지의 원인이 아닌 것을 해서 비료 성분의 소모, 염류집적, 토양 물리성의 악화, 잡초 제거 이런 것이 나왔는데, 잡초 제거가 아니라 잡초가 번성한다는 것이 그 해설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지 대책으로도 뭘 가끔 쓰냐면, 돌려짓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염류집적 장애가 심하게 나타난 곳에서는 뭘 해요? 물을 대가지고 이걸 담수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79번에 연작장애 해결 방법이 아닌 거 거기 나왔죠. 연작장애 해결 방법은 우선 돌려짓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윤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깊이가리를 한다든가 객토, 환토 이런 걸 해가지고 토양에 필요한 미량 요소 등을 잘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맞게 한다든가 담수로 씻어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연작장애가 어디서 많이 나타날 수 있냐면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하우스에서 연작장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객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닐을 벗기고 모내기를 거기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윤작의 효과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죠. 기지현상이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지현상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연작장애의 한 형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작장애로 기지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윤작을 하게 되면은 기지현상이 회피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토양 보호 방법인데 이 토양 보호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토양이 비바람에 의해서 토양이 자꾸 씻겨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우적 침식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 토양 자체가 씻겨 내려가는데 특히 경사진 토양 이런 토양에서는 비바람에 의해서 식물체가 많이 씻겨 내려가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등고선 재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등고선 재배 말고도 여기다가 풀을 심어도 되겠죠. 풀. 이 풀을 우리는 초생 재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초생 재배를 하면 좋은데 그냥 풀이 아니라 공중 질서를 고정하는 콩과작물 같은 게 클로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등고선은 이렇게 한 줄씩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심으면 더 토양 침식이 더 적어지겠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심는 것을 우리는 대상 재배라고 한다고 그러죠. 대상 재배. 그래서 이 대자가 띠 대자예요. 이 띠 대자를 써서 대상 재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등고선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또 합리적인 작부 체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 작부 체계라고 하는 것은 토양 피복식물과 수탈식물을 같이 심는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초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직선 재배란 말은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심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등고선 재배의 상대 개념이죠.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당연히 토양 침식이 심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토양 보호작물을 심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단연생 목초라든가 콩과 녹비작물 같은 걸 재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종자 퇴화 원인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종자는 저장 양분이 고갈된다든가 분열 조직 그 기화라든가 또 발화 유도 물질의 기구의 분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종자 퇴화라고 하는데 가수분의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종자 발화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자 퇴화는 실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뭐 배의 미숙이라든가 또 종피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발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종피를 이 모래라든가 이런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찧어준다든가 또는 뭐 황산 처리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83번에 식물학상 종자와 식물학상 과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제 해설란에 보면은 식물학상 종자가 나왔는데 뭐 주로 콩과작물 그리고 유료작물, 참깨라든가 유채 이런 유료작물들이 이제 식물학상 종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제 식물학상 과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식물학상 종자의 상대 개념이 식물학상 과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구분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식물학상 종자란 뜻이 이제 농업에서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은 씨앗인데, 이게 씨앗을 우리가 종자라고 하는데 농업에서는 이걸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식물학상 씨앗이고 종자고 이건 식물학상 과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은 벼를 보면은 쌀이 어떻게 생겼어요? 쌀이 이렇게 있으면 쌀이 이렇게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작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껍질에 쌓여 있는 과실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식물학상 과실로 구분하는 것은 이런 겉껍질에 쌓여 있느냐 또 안 쌓여 있느냐 또는 뭐 중과피에 쌓여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과실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구분하는데 이제 농업에서만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3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외우시려고는 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번에 종자를 정선한 후에 이 문제도 약간 좀 이상한
정선한 것 같아요. 종자를 정선한 경우에 종자 처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종자를 정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선한다? 그러죠. 종자를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뭐 이물질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골라내고 종자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종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해설란에 한번 봐보세요. 해설란 종자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선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에 이 종자를 다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침종을 한다. 침종이란 말은 물에 담근다 이 말이에요. 물에 담궈서 수분을 흡수하게 해가지고 싹을 틔워주는 거죠. 이 싹을 틔워주는 걸 여기서 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파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벽실을 파종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해설란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저장을 용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싹이 터버린 종자를 저장을 할 수 있겠어요? 저장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싹이 트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온 밀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저온 건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억지로 지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자 처리냐 아니면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종자 처리냐, 이게 구분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그냥 딱 섞어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8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다 맞는 문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당연히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저온 건조 상태로 해야 저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싹을 틔워가지고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 시험이 문제만큼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재배학을 싹 마칠 계획이에요.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이제 원예작물 나오잖아요. 근데 원예작물 제가 문제를 쭉 훑어봤더니 재배학하고 중복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억지 문제도 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재배학을 싹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1회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지금 억지스러운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종자 수확 후의 관리 방법 중에서 맞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바로 탈곡한 종자는 얇게 펴서 말려줘야 되고, 또 직사광선에서 너무 온도가 높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근데 3번에도 보면은 3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자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건조를 높게 해서 말린다, 건조 온도를 높게 해서 말린다라고 하는데, 말리는 건 좋은데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높게 하는 기준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높죠. 그렇죠. 뭐 30도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높여서 이제 말리게 되면 비해라든가 이런 데가 손상이 좀 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6번은 육묘 중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문제가 육묘를 해가지고, 그죠? 육묘 후에, 그러죠? 이 육묘라 말은 모를 길른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모를 길러가지고 2, 3일 전에 육묘 굳히기를 모 굳히기를 하는데, 이 모 굳히기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경화라고 하죠. 경화. 이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경화라고 하고, 다른 말로 또 뭐 순화 이렇게도 쓰고, 그런데 사실은 경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 경화를 하느냐? 이 경화는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기출에도. 그래서 경화는 정식기가 완전히 옮겨 심는 시기죠. 정식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외부의 불량 환경에 노출시켜서 적응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경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응시키는 과정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식 후에
저온 건조에 견디기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저온 건조라고 하는 말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온 건조라는 말보다도 외부 환경에 노출시켜서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에 보면은 겉뿌림이라는 말 나왔어요. 겉뿌림. 이런 말도 잘 안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곧 무엇을 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곧 뭘 한다. 그래서 이 겉뿌림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뿌림?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것도 우리말이긴 한데 이걸 굳이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뿌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자를 뭐 어떻게 조치하지 않고 바로 그냥 뿌려버린 것을 곧뿌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여기서 지금 나오냐면 옛날 농업책들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옛날 농업책에서 나온 문제들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자를 직접 밭에 파종하는 것을 곧뿌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곧뿌림을 하냐?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든가 종자가 흔하다든가 발화하기 쉽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뿌려도 된다. 특별히 싹 틔우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종자량이 적게 들고 모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종자량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모종으로 심은 경우하고 씨앗을 바로 뿌린 거하고는 당연히 씨앗을 바로 뿌린 것이 종자량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곧뿌림을 한 경우에는 뭘 해줘야 돼요? 속가주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속가주기. 제가 제 고향 마을에다가 마당 텃밭에다가 상추를 지금 한두 그루 심어놨는데 씨앗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곧뿌림을 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곧뿌림인데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상당히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가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속가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가서 좀 속가줘야 되잖아. 속가줘야 상추가 좀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고향에는 어떤 상추를 많이 재배하냐면 담배 상추라고 들어봤어요? 그 이파리가 이 납작해가지고 그런 담배 상추 우리 고향에는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날에 보면은 뭐 곧뿌림은 종자량이 많이 들고 시금치나 아욱, 상추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쓴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종자 자체가 작잖아요. 물론 시금치는 이제 상추에 비해서 좀 더 크긴 하지만 대체로 종자들이 작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88번에 보면은 귀중한 품종을 이거 문제도 이상한 문제죠. 어떤 품종을 귀중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정해졌나요? 귀중한 품종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뭘 지금 물어보기 위한 것이냐면 포도에 그 단아삽을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번식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 가지고 종자로 번식하는 것. 이 종자 번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생 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실생 번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과 상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영양 번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양 번식. 그래서 이 영양 번식의 종류들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영양 번식의 대표적인 것이 삽목이라는 거죠. 삽목. 그죠? 삽목을 꺾꽂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삽목을 꺾꽂이로 하는데 이 꺾꽂이를 어디를 하냐에 따라서 이 눈을 따서 하냐. 그래서 눈을 따서 한 것을 눈 아자를 써서 아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삽. 그러죠? 근데 지금 이 포도는 눈 하나만 딴다는 이야기. 눈 하나만 딴다고 해서 홀로 단자를 씁니다. 홀로 단자에다가 눈 아자를 써서 단아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아삽. 근데 이 단아삽은 어디에만 해당된다? 포도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도의 단아삽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이상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포도는 이 포도 줄기를 하나 따가지고 여기다 꼽아 놓게 되는데 눈 하나만 붙은 것을 꼽아 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단아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있어요? 아삽 말고도 이제 가지를 잘라가지고 많이 하는 거 있죠. 가지 지자를 써서
지삽이라고 하죠. 지삽. 그러죠. 가지를 자른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이 지삽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지삽은 올해 나온 새 순을 잘라서 하냐, 아니면 작년에 나온 순을 올해 잘라서 하냐에 따라서 뭐 녹지삽이냐, 아니면 숙지삽이냐. 그래서 뭐 숙지삽을 녹지삽의 상대 개념으로 뭐 경지삽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래요. 이런 말 거기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지삽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올 봄에 나온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숙지란 말은 숲 자체가 익을 숲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가지가 올해 싹이 트면은 그놈을 잘라서 심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뿌리를 잘라서 심는 방식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삽이라고, 뿌리 근자를 써서 근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해갖고 알려드린 것이 뭐였냐면 이파리를 따서 삽목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엽삽.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베고니아가 있었죠. 베고니아.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베고니아 엽삽 이렇게 알아줘한다고 그랬었죠.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알아줘야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연면시비. 연면시비 기억나시죠? 연면시비는 뭘 연면시비라고 해요? 글자들 이파리에다가 비료를 물에 타서 이렇게 뿌리면 연면시비잖아요. 근데 연면시비의 가장 좋은 것이 어떤 비료 형태냐면 요소 형태의 비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묶어서 그냥 요소 연면시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베고니아 엽삽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듯이 이 연면시비도 마찬가지로 요소태 질소를 사용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삽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본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삽목 말고 취목이라고 있었죠. 취목. 이 취목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나무를 취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취목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취목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성토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휘무지라든가, 그 다음에 고취법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토법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심어져 있는 나무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뿌리를 발근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휘무지는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죠.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 상관없는데, 휘무지의 대표적인 것이 뭐 도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통법,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선치법. 이 선치법이란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선치법이란 말은 뭐예요? 이 선자가 앞선자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 끝털이 이게 이제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어때요? 이렇게 이 끝털이를 땅에 묻어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나게 한다라고 해서 선치법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뭐 당목치법이라든가 또 뭐 파상치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고치법에서 알아줘야 한다고 해서 고치법. 고치법은 글자 그대로 높은 꽃자잖아요. 높은 곳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 높은 데를 여기들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기를 비닐 같은 걸로 둘러싸가지고 여기서 뿌리가 나오게 하는 방식이었었죠.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환상박피라고 했어요. 환상박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환상박피하고 고치법하고도 또 같이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취목의 한 형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이제 또 영양분식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접목 있죠. 기억나시죠? 접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접목에서 알아줘야 할 것은 접목은 어떤 부분이 서로 접수하고 대목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형성층에 관한 이야기 알아줘야 한다고 했죠. 접목에서는. 그래서 이 형성층이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넣는다면 조직배양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조직배양. 기억나시죠? 조직배양은 형성층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해서 조직배양을 하죠? 식물체 어느 부분. 그렇죠. 이제 물론 목적은 무병주 생산이 목적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무병주 생산이 목적인데, 접목은 형성층이 서로 맞닿아야 된다고 했는데, 조직배양할 때는 식물체 어느 부분을 떼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부분을 떼가지고.
이 눈을 뗀다든가 뿌리를 뗀다든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생장점 되잖아요. 생장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조직배양을 생장점 배양이라고도 하죠. 기억나시죠? 이런 말 한 거 같죠? 그래서 조직배양을 다른 말로 생장점 배양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 영양번식은 이렇게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가지라든가 생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고구마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고구마 줄기만 갖다 딱 심어놨는데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고구마가 열리고 하잖아요. 이런 성질을 무슨 성질이라고 하자? 그렇죠. 전형성능이란 말 썼었죠. 전형성능. 이게 전형이란 말이 뭐예요? 전체의 형태가 이룰성자 만들어지는 능력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재생 능력이죠. 재생 능력. 이러한 재생 능력을 이용한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전형 성능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자 번식에 비해서 영양 번식의 최고의 장점은 뭐였어요? 최고의 장점. 최고의 장점은 그렇죠. 모본, 모수, 어미나무의 형질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자 번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종자를 뿌리게 되면 이것이 변이하는 과정에서 이 교잡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많이 돼버려요.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양번식은 모수의 모본의 형질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문제로 나와 있네요.